우리 모두 언젠가는 마련해야 할 마지막 자리. 생각하면 조금은 무겁고 어쩌면 두려운 주제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요, 이 마지막 주소지에 우리 후손들의 운명까지 걸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영화 파묘더핀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바로 이 땅과 사람을 잇는 고대의 지혜, 그 깊은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 어떻게 들리세요? 조금은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과거 우리 조상들한테는 이게 그냥 질문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안이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걸린 그야말로 목숨처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안에는요, 그냥 미신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깊고 체계적인 철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최근에 엄청난 흥행을 한 영화 파묘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자리가 후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 설정에 정말 많은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이처럼 땅의 기운을 읽는 풍수지리는요, 지금도 우리 곁에 아주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강력한 문화 코드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어떤 곳이 좋은 마지막 주소지, 소위 말하는 명당으로 여겨졌을까요? 우리가 좋은 집 구할 때 햇빛은 잘 드는지 전망은 좋은지 꼼꼼하게 따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조상들도 마지막 안식처를 위해서 최고의 입지 조건을 찾아다녔죠. 그 핵심 개념이 바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배산임수입니다. 글자 그대로예요. 뒤에는 산을 등지고 앞에는 물을 마주보는 지형. 든든한 산은 차가운 겨울바람 같은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되고요. 잔잔하게 흐르는 물은 재물이나 번영 같은 좋은 기운을 차곡차곡 모아준다고 믿었던 거죠. 이 완벽한 조화가 바로 최고의 명당을 찾는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조금 더 디테일이 보이죠? 그냥 산하고 물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에요. 묘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기세 좋은 청룡이 능선으로 쫙 뻗어 있고, 오른쪽에는 그보다 조금 낮은 백호가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형태여야 했어요. 외부의 나쁜 기운은 막아주고 안에 좋은 기운은 새어나가지 못하게 꽉 가두는 이 모습, 꼭 자연이 고인을 위해 만들어준 거대한 안락의자 같지 않나요? 자, 이렇게 최고의 입지를 찾았어요. 그럼 이제 끝일까요? 아니요.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 완벽한 땅 위에 고인을 어떤 방향으로 모실 것인지 그 미세한 각도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았거든요. 여기서 좌와 향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좌는 고인의 머리를 두는 방향이에요. 즉, 든든한 산에 기대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자리죠. 반대로 향은 발이 가는 방향인데요. 여긴 좋은 기운이 흘러드는 물이나 넓은 들판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 든든한 안정감과 밝은 개방감, 이 둘의 완벽한 조화를 찾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방향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아는 동서남북, 네 방향, 여덟 방향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주의 질서를 담아서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사용했어요. 이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360도 원을 무려 24개로, 그러니까 15도씩 아주 정밀하게 쪼갠 거예요. 여기에는 하늘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천간, 땅의 시간을 담은 지지, 그리고 우주 만물의 원리인 궤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단 하나의 완벽한 방향을 찾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자연과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봤던 조상들의 세계관이 이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24, 무려 24개의 방향입니다. 고인의 머리를 단 15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추려고 했던 이 정밀함. 조상 한 분을 모시는 그 일에 얼마나 엄청난 정성과 철학이 담겨 있었는지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짐작이 가시죠. 자, 그럼 이제 약간 기술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묘를 지키는 아름답고 신화적인 상징의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묘는 그냥 시신을 안치하는 곳이 아니라 영혼이 머무는 신성한 공간이었으니까요. 와, 정말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이 신성한 동물들 좀 보세요. 동쪽에서는 힘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청룡이 꿈틀거리면서 솟아오르고, 서쪽에서는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백호가 조용히 엎드려서 묘를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부활과 영생의 불꽃을 피우는 붉은 봉황, 주작이 지키고요. 북쪽은 죽음과 겨울의 고요함을 관장하는 현무, 그러니까 뱀을 감은 거북이가 딱 자리 잡고 있죠.
이렇게 네 마리의 사신이 동서남북 사방을 완벽하게 수호할 때 비로소 고인의 영혼이 저 세상에서도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자, 이런 풍수적이고 신화적인 믿음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전통이 깃든 깊은 존중의 마음을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조선시대에는요, 신분에 따라서 묘의 크기까지 법으로 아주 엄격하게 정해놨어요. 최고위직엔 일품관리는 묘가 축구장보다도 넓은 10,000제곱미터에 달했는데 일반 백성은 그 100분의 1인 100제곱미터로 제한이 됐죠. 죽어서 눕는 마지막 자리의 크기마저도 그 시대에 엄격했던 사회 질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냥 땅에 묻고 끝, 이게 아니었습니다. 묘표, 즉 비석에는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서 후세에 전했고요. 심지어 묘지라고 하는 돌을 묘 옆에 함께 묻었는데 이게 뭐냐면 혹시라도 홍수나 산사태 같은 걸로 비석이 사라져도 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백업 장치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조상을 잊지 않으려 했던 그 절실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묘자리는 그냥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땅의 기운과 조상의 영혼, 그리고 살아있는 후손들의 운명을 하나로 잇는 아주 신성한 연결고리였던 거죠. 누구에게나 허락된 그 마지막 자리를 이렇게까지 신중하게 고르고 정성껏 가꾸었던 것은 떠난 이에 대한 최고의 존중이었고 또 남은 이들을 위한 가장 간절한 바람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화장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장례 문화도 정말 많이 바뀌고 있죠. 하지만 형식은 변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또 나 자신의 마지막을 존중하고 싶은 그 마음 말입니다. 이 깊고 오래된 지혜 속에서 여러분이 꿈꾸는 마지막 풍경은 어떤 모습인가요?